안녕하세요. 혹시 집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고드름을 보면서 겨울이 왔구나 하고 낭만에 젖어본 적 있으신가요? 투명하게 얼어붙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답죠.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예쁜 고드름이 사실 여러분의 집과 정원에 내려진 사형 선고의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겨울의 상징으로만 여기는 고드름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처마 및 고드름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드름이 그냥 날씨가 추워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햇볕에 살짝 녹았다가 다시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위험한 고드름은 단순히 외부 기온 변화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집 내부에 있습니다. 따뜻해야 할 집 안의 열이 지붕의 단열재를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그것이 바로 거대한 고드름의 정체입니다. 즉, 고드름은 단순히 물이 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난방비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영수증이자 곧이어 벌어질 더 큰 재앙의 서막인 셈입니다. 첫 번째, 고드름에 대한 위험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드름을 그저 겨울철의 아름다운 풍경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아이들은 고드름을 따서 칼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며 동심을 떠올리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지붕이 튼튼하고 따뜻해서 눈이 잘 녹아 고드름이 생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정반대되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고드름은 집이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마치 인체에 열이 나는 것이 질병의 신호인 것처럼 지붕에 고드름이 생기는 것은 집의 단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겨울엔 다 그래라며 방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파괴의 과정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파괴적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고드름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붕을 통한 열 손실입니다. 겨울철, 우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만약 다락방이나 지붕의 단열이 부실하다면 이 열은 그대로 지붕 널빤지를 드게 됩니다. 바깥 날씨는 영하인데 지붕 표면의 온도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결과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은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지붕과 맞닿은 아래쪽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녹은 물은 중력을 따라 지붕 경사면을 타고 아래로, 즉 처마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과정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드름이 단순히 햇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 내부의 열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면서 눈을 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곧 설명할 아이스댐이라는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아이스댐이라는 괴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내부의 열 때문에 지붕 중앙부에서 녹은 눈은 물이 되어 처마 끝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마 끝은 집의 난방열이 전달되지 않는 바깥의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붕 중앙은 영상의 온도이지만 처마 끝은 여전히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던 물은 이 차가운 처마 끝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맹렬한 추위와 만나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한두 방울이 얼고 그 위에 또 녹은 물이 흘러와 얼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마 끝에는 거대한 얼음둑, 즉 아이스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드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스댐이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뒤쪽으로는 녹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대한 물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거대한 아이스댐에 의해 갇힌 물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붕의 방수층과 경사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막아내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이스댐 때문에 물이 고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갈 데 없어진 물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 쉰글이나 기와의 틈새를 비집고 역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욕조의 배수구가 막혔을 때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붕은 아래로 흐르는 물은 잘 막아내지만 이렇게 고여서 역류하는 물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은 지붕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못자국이나 마감재의 이음새를 파고들어 지붕의 방수층을 뚫고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던 겨울 풍경이 집을 공격하는 적으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지붕 내부로 침투한 물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다락방의 단열재입니다. 솜처럼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야 할 단열재가 물에 흠뻑 젖어버리면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마치 젖은 소미불이 보은 효과가 없는 것과 같죠. 단열 성능이 사라지면 열 손실은 더욱 심해지고 이는 더 많은 눈을 녹여 아이스댐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젖은 단열재와 나무 구조물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락방에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이 곰팡이 포자는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이 더 많이 스며들면 천장 석고보드에 얼룩을 만들고 결국에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벽을 타고 흘러내려 벽지를 훼손하고 마룻바닥까지 썩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집 밖으로 돌려봅시다. 집 내부에 가해지는 피해만큼이나 외부에서 시작되는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스댐에 갇혔던 물이 계속 불어나면 결국 댐을 넘어 외부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고드름들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봤던 그 예쁜 고드름들은 사실 아이스댐이 만들어낸 물이 넘쳐 흐르면서 얼어붙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은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처마 끝과 홈통의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죠. 또한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집의 외벽 주변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피해는 집 자체를 넘어 여러분이 애지중지 가꾸는 정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정원 파괴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홈통 구터 시스템입니다. 홈통은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나 녹은 눈을 안전하게 모아서 배수관을 통해 집의 기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댐이 생기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이스댐에서 녹은 물이 홈통으로 흘러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 얼어붙으면서 홈통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스댐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고드름 덩어리들이 홈통에 매달리게 되죠.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홈통은
이 엄청난 얼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홈통을 고정시킨 나사가 뽑히거나 홈통 자체가 휘어지고 찢어지며 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홈통이 파손되면 지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집의 벽과 기초 바로 아래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망가진 홈통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 지붕에서 녹아내린 엄청난 양의 물은 주택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배수관을 통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흘러가야 할 물이 이제는 폭포수처럼 집의 기초 바로 옆 땅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겨울철,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시기에 주택 기초 주변의 흙이물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흙 속에 스며든 물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약 9% 정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 엄청난 팽창력은 콘크리트 기초에 수톤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겨울 내내 반복되면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 기초라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작은 균열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주택의 구조적인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 기초를 공격하는 동결 융의 주기 프리스토 사이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낮 동안 녹은 물이 기초 주변 흙과 콘크리트의 미세한 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이 물은 얼음으로 변하면서 쐐기처럼 틈을 벌립니다. 다음날 낮에 얼음이 다시 녹으면 더 넓어진 틈으로 더 많은 물이 스며들고 그날 밤에는 더 큰 얼음 쐐기가 만들어져 틈을 더욱 심하게 벌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단 한 번의 겨울 동안에도 수백 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작은 망치로 바위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기초 콘크리트에는 눈에 보이는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을 통해 물이 지하실이나 집 내부로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붕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집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를 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도한 물은 결국 옆에 있는 정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재앙은 마침내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주택 기초 주변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물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토양의 모세관 현상과 중력에 의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단과 정원입니다. 겨울철 식물들은 대부분 휴명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은 적당히 얼어 있거나 눈에 덮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스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물은 이 자연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정원의 토양은 필요 이상의 물을 머금게 되어 질퍽한 진흙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하루 종일 호스로 물을 뿌려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식물들의 뿌리는 차가운 물 속에 잠겨버리고 정원은 조용한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 파괴의 직접적인 시작입니다. 토양이 계속해서 물에 잠겨 있으면 식물에게는 토양 질식이라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흙 입자, 유기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물과 공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이 흙 속의 공기층을 통해 호흡하며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산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댐에서 비롯된 과도한 물이 이 공기층을 모두 밀어내고 채워버리면 뿌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소 부족 상태를 혐기성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 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땅 위에 잎이나 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생명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정성껏 가꾸어도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지붕의 열 손실이 결국 땅속 식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뿌리가 산소 부족으로 약해지면 다음 차례는 뿌리 썩은 병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축축한 혐기성 토양은 식물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일부 곰팡이와 박테리아 같은 병원균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피토프토라, 피시움, 푸사리움 같은 토양 병원균들은 이런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 병원균들은 약해진 식물 뿌리를 손쉽게 공격하여 감염시키고 조직을 파괴하며 썩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뿌리 끝이 갈색으로 변하다가 점차 검게 변하며 물러지고 결국에는 식물 전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봄이 되어 식물을 조심스럽게 파보면 건강한 하얀색 뿌리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툭툭 끊어지는 검고 썩은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흙에서는 시큼하고 불쾌한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휴명이 식물의 땅 속에서 이렇듯 끔찍한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물의 흐름이 일으키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양분 유실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 인,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토양에 적절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토양을 통과해 흘러내려가면 이 소중한 영양분들이 물에 씻겨나가 버립니다. 이를 용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차시풀 물에 우려내면 찬물이 빠져나오듯이 토양 속의 수용성 영양분들이 물에 녹아 식물 뿌리가 닿지 않는 더 깊은 땅 속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씻겨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정원 토양은 식물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봄이 되어 식물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땅속은 이미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성장이 더디거나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겨울 동안에 이 영양분 유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정원에 가해지는 또 다른 재앙은 토양 다짐 컴팩션 현상입니다. 아이스댐으로 인해 축축해진 토양 위에 무거운 눈과 얼음이 계속 쌓이면 그 무게로 인해 흙 입자 사이의 공간이 짓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토양 다짐입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물과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배수가 더욱 악화되고 뿌리의 호흡을 방해합니다. 둘째, 식물 뿌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뻗어나가기 어려워져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셋째, 지렁이와 같은 유익한 토양 생물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토양의 비옥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아이스댐이 만든 과도한 수분과 그 위를 덮은 눈의 무게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의 정원 흙을 식물이 살기 힘든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땅을 파려고 할 때 삽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현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식물들은 바로 주택기초 주변에 심어진 다년생 식물과 관목들입니다. 장미, 수국, 작약, 그리고 각종 상록 관목들은 매년 그 자리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이 식물들은 겨울 동안 휴명이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스댐으로 인한 과습과 동결융해, 뿌리 썩은 병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명이에는 지상부가 없거나 활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도
주인이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가 땅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마침내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야 할 시기에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힘없이 겨우 돋아난 싹마저 시들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풍성했던 여러분의 화단이 올봄에 유독 황량하다면 그 원인은 지난 겨울 지붕의 고드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스댐에서 녹아내린 물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지붕을 타고 흐르면서 아스팔트 쉰글의 작은 입자, 먼지, 이끼, 그리고 겨울철 대기 중에 포함된 각종 오염 물질들을 함께 씻어내려 정원으로 가져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토양의 산성도,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붕 자재에서 나온 화학 물질이 토양을 비정상적으로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은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갑작스러운 pH 변화는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토양의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분이 풍부해도 식물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 흡수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국 식물은 영양 결핍으로 인해 잎이 변색되거나 성장이 멈추는 등 심각한 생육 부진을 겪게 됩니다. 지붕의 오염 물질이 정원의 화학적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축축하고 썩어가는 환경은 또 다른 불청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겨울 내내 아이스댐으로 인해 축축하게 유지된 토양과 썩은 식물 뿌리, 젖은 낙엽 등은 봄이 되었을 때 각종 해충과 병균의 온상이 됩니다. 민달팽이, 노래기, 그리고 각종 곰팡이류는 습한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해충들은 봄이 되어 새로 돋아나는 연약한 새싹들을 공격하여 갉아먹고 곰팡이병은 식물 전체로 퍼져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즉, 겨울 동안의 과습 환경이 봄철 병충해 발생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다른 집 정원은 아직 깨끗한데 유독 우리 집 정원만 이른 봄부터 벌레가 들끓고 병이 돈다면 그 원인이 바로 겨울철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원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겨울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코 한 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스댐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면 정원의 피해는 누적되어 장기적인 경관 파괴로 이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토양 구조와 화학적 균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습으로 인해 특정 구역의 식물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그 자리는 이끼나 잡초만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기초 주변의 지반이 약해져 땅이 꺼지거나 공들여 만든 화단의 경계석이 기울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가꾼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매년 봄마다 죽은 식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워넣는 힘든 작업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붕의 단열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정원에 쏟아붓는 모든 노력과 비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드름 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다른 경고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다락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 안쪽에 나무, 석가래나 합판에 물이 샌 자국이나 검은 곰팡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단열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아래로 쳐져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집 외부에서는 처마 밑이나 외벽 상단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부풀어 오른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스며 나온 물이 벽 안쪽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내에서는 창문 위쪽이나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벽지가 울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아이스댐으로 인한 누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단순한 고드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끊어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드름이 보기 싫다고 망치로 깨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드름을 만들 뿐이죠. 핵심 해결책은 바로 단열과 환기입니다. 첫째, 다락방의 단열재를 보강하여 집 내부의 열이 지붕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처마 및 통풍구와 지붕 용마루 환기구를 통해 다락방 내부의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만들어 지붕 표면 전체의 온도를 외부 온도와 비슷하게 차갑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붕이 차가우면 눈이 녹지 않으니 아이스댐도 생기지 않겠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붕 가장자리에 열선을 설치하여 물이 얼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정의 요금이 발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열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의 낭만으로만 여겼던 고드름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예쁜 고드름은 사실 집의 단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이며 이 신호를 무시했을 때 아이스댐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결국 집의 내외부를 파괴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까지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드름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상만 제거해서는 병을 고칠 수 없듯이 고드름을 깨뜨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병의 원인인 지붕의 열 손실을 잡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당장 여러분 집의 지붕과 다락방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더 큰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정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겨울마다 고드름이 생기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